규모가 아무리 큰다 한들 우리 서울까지 뭐 화산재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용암이 흘러내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주목하느냐, 이게 바로 기후랑 연관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화산 폭발 탑 티어로 꼽히는 바로 이곳. 학자들은 백두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폭발 확률 100%. 정말 터질까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은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산 폭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전 세계의 화산 지형을 많이 탐험하신 분이죠. 정말 화산을 좋아하는 화산 덕후, 화산 성애자 우리 문경수 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거부터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진짜 백두산이 정말 터집니까? 사실 그 제 주변에도 화산학자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따가 오후에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 터진다고 네. 해도 네, 사실 946년이죠. 네. 대폭발 이후에 1000년 동안 세기마다 최소 한 번 정도 백두산이 분화했기 때문에 네.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하필 또 마지막 분화 시기가 1925년이다 보니까 더하기 100을 하면은 2025년. 2025년이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백두산 화산 폭발이 전조 증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대장님 네. 아시죠? 어떤 증상들이 네, 좀 뭐 보였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화산이 폭발하려면 어쨌든 지각 밑에 있는 마그마방이 네. 뚫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지각을 뚫어주는 게 거의 지진 현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잦은 미약한 그런 지진 전수 현상들이 이거 봐요. 많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제가 이번에 그 카나다주에도 갔을 때도 화산 지형을 이렇게 그 유럽 우주 과학자들하고 차를 타도 이동하는데 중간 중간에 그런 지진계들이 정말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네, 여전히. 네.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그런 지진 발생 빈도가 조금 이제 높아졌다라고 네. 한다면 이거 뭔가 좀 징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물이 들어가서 갑자기 탁 터지는 분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백두산이 그렇게 물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폭발도 위험합니다. 네. 물이 너무 많아요. 음. 천지가 그렇지. 역대급으로 정말 가장 많은 물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 역대급의 화산 폭발을 생각하면 하는 것은 용암이 흘러나오고 분연주가 만들어지고 화산 쇄설물이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위험할 수 있겠지만 현대같이 어떤 경제적으로 팽창된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상황의 혼란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그 이후에 많은 자본들이 한반도가 위험해졌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빠지는 것까지도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렇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이 백두산 폭발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사실 국내적인 뭐 한반도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뭐 과거의 어떤 전례를 보게 되면은 백두산이 마지막 분출을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어떤 화산 쇄설물들이 네. 일본 북부 지방에서도 발견이 되고. 밀레니엄 분화 그렇죠. 때. 네. 저희 동부아시아 전체 쪽에 다 영향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백두산 연구도 이제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중국 쪽. 네. 네. 그리고 뭐 북한도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오히려 뭐 유럽 과학자들까지도 국제적인 공조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는 게 그런 뭐 영향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건데. 마그마가 만약에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서울까지 오고도 그거는 가나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네, 그렇죠. 생각합니다. 마그마는 오지 않고 화산연료도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화산 폭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지금 항상 백두산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백두산만큼 중요한 또 연구가 부족한 그런 화산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곳, 한 군데 그곳이 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우리나라에 활화산 3군데가 있다고 하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어디? 울릉도죠. 울릉도. 네, 사실 울릉도도 화산이고요. 네. 놀랍지만 제주도도 화산입니다. 이제 울릉도는 이렇게 좀 비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주도 한라산 가면은 네. 그냥 수평에서 보면은 모양이 약간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네. 그런 화산은 이제 순상화산, 방패 방패화산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울릉도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제주도 그 남쪽에 가면은 삼방산이라는 그 알죠. 있죠. 유채꽃 유명한데. 네. 네. 근데 그 삼방산도 화산이에요. 다만 이제 그 용암의 성분의 점성에 따라서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지느냐, 삼방산처럼 경사가 있어지느냐, 그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순상화산이라면 네. 울릉도는 삼방산
화산을 닮은 아, 이런 이렇게. 종 모양의 화산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아. 네, 그런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뭐 나리분지부터 해서 거의 뭐 23개 정도 되는 또 그런 그 국가 지질공원 네, 그런 어떤 지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볼 것들이 많은 곳이죠. 똑같은 게 울릉도가 500만 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화산이고 원래는 지금 백두산 천지처럼 분화구에 물이 고여 있는 호수 지형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1만 9천 년 전에 마그마가 올라가서 그 호수물이랑 닿아가지고 격렬한 분화를 했다. 난리 한번 났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1만 년 전에도 세 번의 어떤 추가 폭발이 있었다. 근데 마지막 폭발이 언제냐면 5천 년 전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울릉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아마 당연히 또 물속이니까 더 위험하겠죠. 여러 그렇죠. 가지 화산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럼 지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일어나기 전까지 여기서 어떤 단층대가 있고 뭐가 어떤 규모가 됐는지 몰랐는데 생겼고 다행히도 이번에는 좀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연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울릉도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제주도도 이제 세계 자연유산이고 네. 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고 이런 타이틀로 지정이 되면서 오히려 연구들이 더 많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도 돼야 되고 논문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어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이제 지정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이제 울릉도 화산 연구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네스코 그 매뉴얼에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경 몇 킬로미터 내에서 분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올리려고 하면은 일본이 딴지를 거는 거죠. 그렇죠, 뭐야 그렇죠. 이거 우리 땅인데 네, 불법 네, 점유하는 거야. 그 다- 문제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가 그렇죠. 지금 지금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유네스코 좀 세계 어려운 지질공원에 오히려 이제 그런 분쟁들을 좀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해야고 관심을 가져야지만 이런 분쟁에서 클리어하게 네,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과장창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화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화산 때문에 기상이변이 나타난 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규모가 아무리 큰다 한들 우리 서울까지 뭐 화산재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용암이 흘러내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주목하느냐? 이게 바로 기후랑 연관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례가 있어요. 사실 91년에 필리핀에 이제 피나투보 산이 네. 폭발했는데 이때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화산재로 지구표면에 닿는 그 태양빛이 줄어들었는데 2년 정도가 평균 기온이 0.6도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클레오파트라가 기상이변으로 몰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기상 역사학자 프랜시스 루드로 연구팀에서 당시 그 나일강 수위 기록과 이집트 문서들을 이제 분석해 놓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네. 클레오파트라가 집권하던 그 시기 이집트에서 거대한 또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거예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었겠죠? 공기 중에 분출된 그 이산화황이 성층권의 에어로졸 형태로 남아서 햇빛을 역시나 차단을 시켰는데 햇빛이 없으니까 바다에서 물이 이제 증발을 해야 되니까 그 양이 터무니없이 줄어든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도 안 오고 강수량도 줄어들고 가뭄이 굉장히 심각해졌다. 연구팀은 이 화산 폭발에 따른 가뭄과 이로 인한 사회 불안이 클레오파트라 정권을 이제 몰락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도사의 개기월식 기록으로 이제 화산을 연구해낸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천문 담당 관리가 따로 있어서 뭐 월식 기록도 남겼고 네. 그쵸.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들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뭐 월식이라든지 천문 현상을 관측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개기월식 자체가 좀 이렇게 붉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길한 징조로 보기도 했고요. 맞아요. 뭐 많은 분들이 뭐 개기월식 한 번쯤은 다 보셔서 알겠지만 달이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또 붉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당시 수도사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을 보면은 당시 6번 정도 개기월식 때 달이 유독 어두웠다. 뭐 이런 달보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20년에 어느 화산이 폭발했다는 증거가 있어. 근데 그때 마침 달이 그렇죠. 어두웠대. 잠깐만. 혹은 색깔이 뭐 블러드문이라고 어. 하는데 성층권까지 올라간 화산재들 때문에 가려서. 뭔가 그렇게 색깔이 묘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장님께서 가장 지금까지 관심 갖고 봤던 화산 폭발 어떤 것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화산 폭발이다 그러면 뭐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주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막 무섭고. 근데 그거를 좀 달리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 화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구라는 이 행성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시스템인지 그러니까 죽어 있는 딱딱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 화산이라는 이 현상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달리 갖고 얼마나 또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그쵸. 그렇게 좀 차근차근 좀 생각하고 우리가 화산에 관심을 갖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런 자연재해에 좀 대하는 우리의 또 몸가짐도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